살아가면서 바라는 게 행복이라 그러죠. 근데 언제가 가장 행복할까요? 제가 예를 들어드릴 테니까 골라보세요. 1번 기도할 때, 2번 친한 친구하고 여행 갈 때, 3번 기르는 개가 새끼를 낳았을 때, 4번 1억짜리 복권이 당첨됐을 때. 언제가 가장 행복할까요? 예, 누구나 다 4번을 선택할 겁니다. 그러면 내가 1억짜리 돈이 복권이 당첨됐다면 그 돈으로 뭘 하시겠어요? 1억짜리 생겼어요. 뭘 하시겠어요?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거. 어디다가 봉헌을 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물음. 왜 그 다른 것들 말고 돈을 행복의 첫 번째라고 선택을 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돈이 1번이 됐을까요? 다른 것들도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자본주의라서 그러죠.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는 모든 게 다 돈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심성이 좋아도 돈이 한 푼도 없으면 대접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뭐 돈은 똥이야, 너무 가까이 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돈이 한 푼도 없으면은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제대로 평가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돈이 행복의 1순위다라는 얘기하는 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자, 돈은 영어로는 money 그러고 라틴어로는 빼꾸니아라고 합니다. 신부들이 이제 신자분들한테 자기 본심을 숨기기 위해서 쓰는 라틴어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빼꾸니아라고 합니다. 돈이죠. 두 번째가 페미나라고 합니다. 여자예요. 그래서 신부들끼리 모였을 때는 이거를 절대로 한글로 얘기 안 하고 빼꾸냐, 페미나 이렇게 얘기를. 너 빼꾸냐 얼마 있어? 이렇게. 페미나 문제는 없어? 이렇게. 자, 돈은 우리들만 이렇게 행복의 1순위로 생각했던 건 아니죠. 돈이 인류 역사 무대에 올라온 게 4,000년 전이라 그러니까 4,000년 전 사람들도 돈이 행복의 1순위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돈하고 인간 사이에도 인간과 인간과 마찬가지로 관계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감정, 행동 모든 것들이 굉장히 돈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돈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는 뭘까? 또 돈이 갖고 있는 실제 가치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교회에서는 돈에 대해서 거론하는 것조차 싫어해요. 제가 아는 그 수도자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이렇게 그 수고비를 드리면은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돈을 책상 위에 올려놓으면은 짚질 않고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어요. 그 왜 저러지 그랬더니 돈이 깨끗한 게 아니다라는 그런 편견 같은 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렇게 신부들이 강론 시간에 헌금 얘기를 하면은 신자들이 막 두드러기가 어떻게 신부가 돈 얘기할 수 있냐. 제가 본당 사목할 때 미사 끝나고 이제 헌금을 봉사자들이 헌금을 세잖아요. 도와주려고 갔더니 쫓아내더라고요. 사제는 돈을 만지는 게 아니라고. 근데 그런 생각들이 교회 안에 있어서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조차 좀 이렇게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상 우리의 삶은 다 돈하고 연관이 돼 있어서 이 돈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돈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게 되면은 곤욕을 치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강의는 돈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백 분야에 대해서. 경제학자 머튼 밀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보면 된다 그랬어요. 돈이 뭘까요? 어떤 신부님이 가사에다 붙여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돈이란 무엇일까? 주는 걸까? 받는 걸까? 줄 때는 안타깝고 받을 때는 쑥스린? 아니죠. 받을 땐 꿈속 같고 줄 때는 안타까운 그렇게 노래를 부른 신부님이 있었는데 돈이 사람의 감정을 굉장히 많이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 돈에 대해서, 그러니까 돈과 행복론에 대해서 학자들이 갖고 있는 견해가 전혀 상반된 견해가 공존하고 있어요. 그것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돈은 행복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국 미시간대 경제학과의 저스틴 울로스 박사가 인간은 소득이 늘어난 만큼 행복감도 커진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되느냐 하는 그런 선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돈을 갖다가 버는데 한계점 같은 게 있습니까? 그냥 얼마라도 계속 벌었으면 좋겠어요? 얼마까지 벌었으면 여한이 없을 것 같으세요? 끝없이. 예. 그냥 팍팍 쓸 수 있을 정도로. 예,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꿈이죠. 예, 그래서 오죽하면은 꿈을 꿔도 돈벼락을 맞는 꿈을 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하십니다. 베시 스티븐슨 교수가 150개 나라를 조사를 했는데 데이터가 나온 게 잘 사는 나라가 못 사는 나라보다 행복하다라는 아주 단순한 그 결론을 추론했다 그래요. 가끔 언론에서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경우들은 그렇게 흔치가 않고 실상은 잘 사는 나라들이 못 사는 나라보다 행복 지수가 높다라는 것이 데이터 결과라고 합니다. 근데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소득이 적은데도 행복해 보이는 이유는 뭔가 하면 돈을 버는 시간 이상으로 노는 데 시간을 많이 버는데요. 그러니까 행복을 결정하는 게 그 여가 시간을 갖다가 얼마나 많이 갖느냐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행복지수하고 중국의 행복지수하고 어느 쪽이 높을까요? 네, 우리나라는 소득은 높은데 행복지수는 낮은 편이에요. 너무 심한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일을 하는 거예요. 쉬지도 않고, 지금은 이제 쉬는 날을 중요시 여기는 풍조가 생겼는데, 80년대, 9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때는 그냥 쉬는 날 없이 계속 일을 했어요. 사업을 확장한다고. 그게 그냥 인간이 지향하는 행복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일벌레 같이 일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근데 자살률이 제일 높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그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이 관찰했더니 삶의 여유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스틴 울로스 박사는 일단은 소득이 많아서 여유 있는 생활을 하는 것이 인간을 행복하게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람은 욕구를 갖고 사는 존재거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아브라함 마슬로우라는 심리학자가 욕구의 위계를 이렇게 그려놨어요. 제일 상층부 상위 욕구가 있고 하위 욕구가 있는데 하위 욕구 중에서 맨 밑바닥을 이루는 게 소유 욕구예요.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사고 이게 욕심이 아니에요.
그냥 그런 맨 밑바닥에 있는 그런 소유 욕구, 하위 욕구 있는데 이게 채워져야지 그 다음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종교들이 여기는 얘기를 안 하죠. 다 헛되다 그러면서 일단 뭐 위에 있는 영적인 삶을 갖다가 찾으라고, 존재 의미를 찾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밑에가 부실하면은 위를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 그 인간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좋은 옷 입고 좋은 차를 갖고 싶은 그 욕구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다라는 걸 먼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욕구가 충족될수록,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될수록 사람 마음이 행복하고 그 나라 국민들의 건강지수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됐을 때 정신건강지수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각 나라마다 복지정책을 쓰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최소한 사람들이 굶주리지 않고 최소한의 어떤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정부로부터 정책적인 보호를 받았을 때 국민들의 건강이, 정신적, 육체적 건강이 정상 수치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뭐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공산국가라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국민들이 낮은 수준의 경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복지 혜택 같은 거는 철저하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이런 맨 밑에 것들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그런 나라들 가보면은 국민들이 이렇게 뭐랄까 이상해요. 하여간 애들까지 나와서 다 엠버를 하고 있는 거야. 애들이 손님들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1예요. 그런 나라들도 숱하게 많은데 그런 나라들 보면 정부에서 복지정책을 안 쓰는 거예요. 국민들 그냥 버려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특히 어린 시절에 가난을 지독하게 겪었던 분들일수록 돈은 성공의 지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게 맞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서는 가난한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가난하면은 일단 불편한 게 뭐냐면 선택의 여지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향유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선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배우자를 고르는데 자매님들 같은 경우에 여러 남자를 갖다가 쭉 앉혀놓고 그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 하고 그냥 내가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부잣집 아들한테 그냥 가야만 되는 경우하고 어느 쪽이 더 행복하겠어요? 돈이 없으면은 물건을 사러 갔을 때에도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 돈에 맞춰서 물건을 사야 돼요. 돈이 많으면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근데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게 그게 바로 돈이라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으면은 여행도 갈 수가 있고, 뭐 어떤 취미생활도 할 수 있고,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 있는데 돈이 없을수록 자기 생활 반경이 좁아들어요. 전 세계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은 다 선진국가 사람들이에요. 돈 많은 나라 사람들이 여행을 다니죠. 가난한 나라 국민들은 그 동네 밖을 벗어나질 못해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살다 보니까 세상이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그 안에서 자족하고 살 수밖에 없죠. 그거를 외국인들이 가서 보고 행복지수가 높다라고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많은 나라를 다니고 많은 경험을 하는 것이 우리의 정신적인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런 선택의 여지를 주는 것이 돈이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학자 중에서 일부는 돈이 인간 행복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이 돈을 소득을 버는 수준은 정해지지 않다. 많이 벌수록 좋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반론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돈이 먼저 많으면 행복한가? 라는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분들의 주장은 뭐냐면 소득이 증가한다 그래서 주관적인 행복이
함수관계를 이루면서 같이 높아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벌면은 버는 벌어서 얻는 그런 어떤 그 생활의 그 여유가 시간이 지나면 적응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묘한 특성 중에 하나가 실증이에요. 네, 이거는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닌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특성이죠. 결혼을 이쁜 처녀하고 결혼했어요. 언제까지 이뻐 보이죠? 내가 묻고 싶어서 오는 건데. 네, 결혼했는데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세나야, 신랑이 아유 우리 세나가 처녀딸은 지금이나 똑같이 이뻐 그렇게 얘기한 게 결혼한 지 몇 년째까지? 지금도? 정신없구나. 예, 인간의 특성이 이렇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걸 내가 계속 소유하고 있으면은 실증을 느껴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영성적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해요. 내가 아무리 좋은 차를 갖고 좋은 집을 갖고 있어도 아 이게 쓸데없어 라는 생각이 들면은 더 높은 곳을 갖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부처가 출가를 해서 깨달음을 얻었던 것이고 프란치스코 성인이 집을 뛰쳐나갔던 이유가 실증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이 갖고 있는 이런 행복감은 사실 지속적이 아니고 되게 이렇게 단기간에 그친다라는 것이 이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것이죠. 더 많이 벌면 되지 않느냐. 더 많이 벌으면은 더 많이 벌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이다. 그러니까 돈이 인간의 행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이 이쪽 사람들의 이론입니다. 직장에서 연봉이 인상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봉급이 인상된 것에 대한 기쁨은 1년 이상을 지속이 안 된대요. 더 높은 연봉을 또 바란다라는 것이죠. 브릭맨이라는 그 경제학자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복권이 당첨되면은 그때는 기쁜데 당첨된 그 기쁨이 그렇게 오래 가지를 않는다고요. 그래서 복권 당첨자들이 돈을 1년 이상 이렇게 유지를 못한다 그래요. 예, 빨리 번 만큼 빨리 써버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간이 갖고 있는 실증이라는 요소 때문에 이런 이론이 나온 것이죠. 또 영국의 정경대학 석좌 교수인 리차드 레이어드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돈과 행복 등식이 꼭 성립되는 건 아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 넘어서면 소득이 늘어나는 것만큼 행복해지는 건 아니다. 그랬어요. 인간의 물질적 욕망엔 이른바 만족감이 있다. 그랬어요. 그를 정착점 이론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돈에 대한 욕구가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수준에 가면은 거기서 이렇게 딱 멈춘다라는 거죠. 액수까지도 얘기를 했는데 이 액수는 워낙 오래전에 발표된 거라서 지금은 별로 이렇게 신빙성이 없는데 이 정착적 이론에서 주장하는 건 이거예요. 장기적으로 보면 개인 일생에 거친 행복은 사실상 일정 수준에 머물며 이 수준은 거의 타고난다. 생활 여건의 변화로 인한 일시적 행복이나 불행은 이 기분 수준을 중심으로 오르락내리락한다 그랬어요. 동의하십니까? 가정생활이건 아니면 내가 뭐 직장을 하면서 얻는 어떤 그 행복이건 이게 한없이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어느 수준에 가면은 머물고 거기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한다는 거에 동의하세요? 저는 제가 사제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느 수준에 오니까 이제는 그냥 뭐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고 그 점이 있더라고요. 자, 이 두 가지 이론 중에서 어느 쪽을
선호할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 개인이 선택할 문제이죠. 두 번째로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돈이 우리에게 주는 부정적 효과하고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돈이 주는 부정적 효과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돈이 사람을 망친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돈은 사람을 자기중심적으로 만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2006년에 미네소타 대학의 캐슬린 보스라는 교수가 사이언스지에 돈이 감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를 발표했어요. 근데 이 실험을 어떻게 했냐면은 학생들을 갖다 두 그룹을 앞에다가 이렇게 놓고 이쪽 한쪽 그룹 학생들한테는 열대어가 헤엄치는 그런 장면을 갖다가 보여줬대요, 영상으로. 그러니까 바닷속에 그런 좋은 그 경치 같은 걸 보여줬답니다. 그리고 다른 쪽 학생한테는 돈뭉치가 쌓인 걸 보여줬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학생들한테 방에 들어가서, 빈 방에 들어가서 의자에 앉게 했대요. 그랬더니 열도를 본 학생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앉으려고 하는데 의자를 가깝게 앉더래요. 근데 돈뭉치를 본 애들은 거리를 두더래요.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우리가 돈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을 할수록 내 공간에 대한 집착도 같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비행기를 타보면 금방 알 수 있거든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코노믹석에 절대로 안 탈라 그래요. 다 비즈니스석에 타려고 그러고 가능하면 넓은 공간에서 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 이제 돈에 대한 집착이 적은 사람들은 공간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옆에 있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자기 외로움이 더 중요한 거죠. 그게 참 사람 마음이 참 그래서 참 묘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돈이 많아지면은 사람들한테 풍요롭게 이렇게 막 쓸 것 같거든요. 아까 자매님 돈이 많으면 펑펑 쓰고 싶다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면은 돈을 안 쓴대요. 그리고 어떤 놈이 내 돈을 뜯어먹나 의심을 하기 시작한대요. 그 실제로 누가 돈을 벌었다 그러면 그렇게 사기꾼들이 많이 둘러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가능한 사람들하고 떨어져 살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그 소위 부자군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따로 살고 있잖아요. 거기를 한번 방문했는데 그냥 성이 따로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 큰 집에 달랑 부부만 살고 있어요. 밤 되면은 일하는 사람도 다 퇴근하고 달랑 두 사람만 남아있어요. 무섭더라고요. 달동네는 어떻습니까? 네, 달동네는 밤에도 불이 환하고 사람들이 밤에도 계속 왕래를 해요. 근데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똑같더라고요. 다른 나라에 가봐도 소위 부자 동네에는 총을 든 경비원들이 골목마다 서 있어요. 근데 조금 서민층의 그런 동네를 가면은 다 호프집이 있고 사람들이 밖에서 의자를 놓고 밥을 먹어요. 맥주를 마셔요. 지나가는 사람들 보고 인사하고. 이게 전 세계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많을수록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는 마음이 생기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죠. 두 번째, 돈은 사람을 자기의 종으로 만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도 이제 주종관계라는 게 있죠. 지금은 주종관계는 없고, 고용주와 피고용자의 관계로 이제 변화가 됐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주종관계인 경우가 현실적으로 많아요. 자, 주인과 종을 구분하는 것 중에 하나.
어떤 사람이 나의 행불행을 갖다가 결정한다면 나는 주인이 아니고 종이 되는 거죠. 가끔 이제 상담을 청하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미워 죽겠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묻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동문서답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미운 사람을 생각하면은 주인이 누구냐고. 누가 주인일까요? 내가 머릿속에 그 미운 사람을 갖다가 생각하면서 머릿속에 미운 사람으로 꽉 찼어요. 그러면 내 주인이 누구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내 주인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들어온 게 아니라 내가 초대를 해서 들어온 거예요. 나는 그냥 미워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미운 사람에 대한 생각을 내가 불러들였어요.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이 자리 잡게 만들어준 게 그게 누군가를 미워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내가 주인의 자리를 찾는 방법은 간단하게 그 생각을 내보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안 내보내요. 그냥 붙들고 있으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요? 버리면 되는 거지. 이런 관계가 돈하고 나 사이에도 마찬가지로 생겨요. 부자들이건 가난한 사람들이건 하루 종일 돈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돈이 주인이 된 거예요. 그런다 그래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루 종일 돈 생각하면서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런 경우가 돈이 인간을 종으로 만들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돈의 노예형인 분들 중에 소위 항상 이렇게 돈에 대해서 안절부절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계좌 잔액을 수시로 확인하고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행위 자체를 좋아하고 이자에 민감하고 신용카드로 쌓인 포인트 하나에 집착하고 인터넷 구매 시 여러 가격 비교 사이트들을 드나들면서 혹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돈을 더 주고 산 건 아닌지 노심초사하면서 끊임없이 가격을 비교한다. 주식을 살 때에도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며 그것이 똑똑한 방법이라 여긴다. 이렇게 돈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안절부절하는 분들이 사실은 돈의 노예가 된 상태다라고 그렇게 심리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모든 일에 일일이 반응하는 것은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기 쉬운 상태로 만든다. 돈을 엄격히 관리하는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다른 면에는 소홀한 경향을 가질 수 있다. 그 잔액에 집착하면서 큰 그림은 못 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돈을 모으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그 이자가 늘어나는 재미에 사는 분들은 돈은 늘어나는데 인간관계가 망가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2006년에 미네소타 대학의 보스라는 교수가 연구 발표한 게 있는데 사람들은 돈과 관련된 생각을 하거나 자신의 계좌 잔액을 본 후에는 다른 사람들을 도우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내 통장 잔액을 보면은 남을 도와주고 싶을까요? 안 도와주고 싶어요. 이자가 올라가요. 그럼 그 돈을 남한테 주고 싶을까요? 안 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래요. 저도 가끔 이제 제 통장을 이렇게 보는데 통장이 달랑달랑 하면은 이건 나부터 먼저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 실험을 하나 했다고 합니다. 아까 학생들한테 한 것처럼 한쪽 사람들한테는 돈을 보여주고 다른 학생들한테는 이제 좋은 경치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 학생들이 있는 데서 그 실험 주관자가 연필을 떨어뜨렸대요. 그랬더니 돈을 본 학생들은 연필을 안 줍더래요.
정치적인 걸 본 학생들이 연필이 떨어졌네 그러면서 주워서 책상에 올려놨더래. 그러니까 돈이 인간의 무의식에 이렇게 은근한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내가 너무 많이 생각할수록 사람의 마음이 다른 걸 갖다가 못 보고 그냥 돈에만 보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심리학자들의 실험 결과입니다. 또 돈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좁힌다고 그럽니다. 돈이 많이 생겼어요. 돈이 많이 생기면 일어나는 현상 어떤 게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내 눈에 안 들어온대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인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은 내 시야에서 다른 사람을 지우고 마치 이생에 내가 최고인 듯한 기분이 들게 한다. 돈은 상상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시야를 좁히기도 한다. 그래서 2016년에 뉴욕 대학 심리학과의 디에즈와 노일즈 교수가 뉴욕 시민 60명에게 구글 안경을 쓰게 하고 거리를 걷게 하는 사람들을 보게 했대요. 그러니까 길을 걷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를 갖다가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잘 안 보더래요. 특히 거린들을 안 보더래요. 가는 사람들을 안 보고 그냥 길을 가더래요. 길거리에 거린이나 노숙자를 갖다 보는 거는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대요. 이게 돈이 갖고 있는 기묘한 이 특성을 심리학자들이 밝혀냈죠. 돈이 많아질수록 사람을 갖다가 보는 기준이 돈으로 봐요. 자, 여러분들은 길 갈 때 아주 멋있는 차가 지나가요. 그럼 어떤 생각이 먼저 드세요? 저 차 참 멋있네? 이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저거 얼마짜리지? 이 생각이 드세요? 얼마짜리일까? 그러면 내가 부자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 가난한 사람들일수록 물건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그것의 특질을 보지 가격을 책정하지 않는데 부자일수록 가격을 책정한다는 거죠. 문제는 이게 물건뿐만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똑같이 그런다는 거죠. 아줌마들끼리 대화를 나누는데 한 분이 그랬어요. 우리 딸이 이번에 남자친구 생겼다 그랬더니 다른 아줌마가 그러는 거예요. 연봉이 얼만데? 품성이 어때? 잘생겼어? 뭐 이런 걸 묻는 게 아니라 연봉이 얼만데? 묻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의 가격을 묻는 거죠. 그 사람의 상품 가치를 어떤 묻는 것인데 이것이 내가 돈을 많이 갖고 있다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무의식적인 생각이다라는 것이죠. 애기들한테 사진 2장을 보여줬답니다. 한 장은 사람의 얼굴 같은 걸 보여주고 다른 거는 사람의 얼굴 같지 않은 그런 사진을 보여줬대요. 그런데 2장의 사진을 넣었는데 아기들이 어느 쪽에 눈이 많이 갔을까요? 사람의 얼굴은 사진에 거기 가서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있더래요. 이게 아기들의 그 순수한 본성은 사람의 얼굴 쪽으로 향한다는 거죠. 근데 그 아이가 커서 돈을 많이 벌면은 사람이 눈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돈이 우리에게 주는 심리적 영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린고비라는 말을 많이 해요. 구두쇠라고 하기도 하고 예전에 스크루지 영감이 그 구두쇠 전용으로 이렇게 나왔었죠. 근데 왜 그렇게 돈을 안 쓰고 모았을까요? 가끔 제가 알던 분들 중에 그 정말 돈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도 아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정말 옷도 허름하게 입고 먹는 것도 항상 10,000원짜리 미만이에요. 뭐 5,000원짜리 그냥 해장국 먹으러 다니고 그래서 굉장히 가난한 분인 줄 알았는데 엄청난 부자였더라고요. 안 써요, 돈을. 왜 안 쓸까요?
되게 어린 시절에 넉넉하지 못한 그런 시절을 보낸 분들은 돈을 모으기만 하고 쓰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내 수중에 있어야지만 안정감을 갖는다는 거죠. 이게 조금 더 심해지면은 은행에다가 이렇게 맡기질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통장은 숫자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연세가 많은 분들 중에는 현금을 집에다 두는 분들이 있어요. 박스에다가 5만 원권, 10,000 원권 이렇게 모아두고 안 써요. 그런 분들도 꽤 많아요. 조금 이제 그 진보한 분들은 이제 골드바, 금을 사서 집에다 두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건 내 눈에 현찰이 보여야지만 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되게 그런 것들을 갖고 있을 때 본인이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냥 가난한 노인으로 보이는데 그런 거는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자, 돈을 많이 벌면 좋을 수도 있는데 돈을 많이 벌면서 심리적으로 결핍 상태가 있는 분들을 소비 중독자로 만들기도 합니다. 예전에 그 기성세대 분들은 돈이 생기면 무조건 은행에다 집어넣었어요. 저축을, 정부에서도 저축을 장려하고 그랬죠. 그런데 세대가 바뀌어가면서 그런 저축 성향이 점점점 이렇게 약해져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축 성향이 약해져 가고 있는 것하고 관련된 그 감정이 불안감이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어른들이 지금 젊은 세대가 마이너스 통장을 쓰면서까지 이렇게 그 소비 욕구를 갖다 충족시키려고 하는 걸 보고 쟤네가 왜 저래? 라고 이제 걱정들을 하세요. 실제로 뭐 청년 세대 중에서 차를 외제차를 갖다가 사고 그 외제차 값을 유지하기 위해서 알바를 뛰어다니는 애들도 있어요. 40대들 40대들 중에는 집이 월세방인데 차는 외제차를 갖다가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기성세대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돈도 없는데 저런 데 돈을 쓰지? 라고. 근데 그 밑바닥에 있는 감정은 사실 불안이죠. 예. 제가 꽤 오래전에 그 레바논을 갔었는데, 레바논은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교대로 점령하는 나라였어요. 그 전쟁터에 고래 싸움의 새우? 딱 그게 레바논이었어요. 이스라엘군이 들어왔다가 철수하면 시리아군이 또 들어오고, 시리아군 나가면 이스라엘군이 또 들어오고. 그러니까 늘 나라가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 나라의 젊은이들이 저축을 안 한대요. 저축하면 뭐냐고. 죽을 텐데. 그러니까 돈도 별로 없는 애들이 다 소비하는데 돈을 다 써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젊은 세대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되는데 IMF를 겪으면서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사회적인 그 어떤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마음 안에 불안감이 생기잖아요. 그 불안감이 생기면은 소비 욕구도 같이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심리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소비를 함으로써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는 게 중독 현상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비 중독증이라는데 이 소비 중독은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하고 비슷하다 그래요. 끊지를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소비를 하면서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쾌감 욕구를 맛보게 되면은 그걸 끊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소비 중독에 걸린 사람들은 물건을 사는데 그 물건을 좋아서 사는 것보다 물건을 사는 행위 자체 때문에 계속 산다라는 거죠. 소비 중독이 심한 사람들은 신상품을 갖다가 사서 집에 놨는데 렛대를 떼지도 않고 다른 또 신상을 사다가 또 갖다 놓은대요. 그 나중에는 자기가 뭘 사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계속 물건을 쌓아놓는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소비 중독 현상인 거죠. 근데 이런 소비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굉장히 화려하게 사는데 문제는 가정생활을 할 수가 없죠. 예전에 어떤 연예인이 결혼했는데 그 와이프가 이 소비 중독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었어요. 계속 새로운 물건을 사다 놓고 바로 또 갖다 버리고 또 새로운 물건 또 갖다 놓고 결국 이제 이혼을 하게 됐죠.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자, 소비 중독은 일종의 강박 증세다라고 합니다. 강박 증세에 처져진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소비로 달래려고 한다. 하지만 금세 원상복귀되고 만다. 병적인 의존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 또한 초조함을 끊임없는 기회자 잔액 조회와 반복되는 소비로 달래는 경향이 있다. 소비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신용불량자들이 꽤 많아요. 카드로 계속 돌려막기 하기도 하고. 그래서 마크 트웨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돈의 주인이다. 하지만 돈을 쓸 줄 모르는 사람은 돈의 노예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이제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긍정적인 면을 좀 얘기해 드릴게요. 어제는 날씨가 좀 선선했는데 오늘은 갑자기 이렇게 뭐 초여름 날씨가 돼서 이렇게 더군다나 이렇게 강의실에 지금 에어컨을 안 해주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좀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뭐 선풍기도 없고 에어컨도 없고 이거 내가 신자분들 고문시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강의 들으시면서 피곤한 분들은 그냥 주무세요. 괜찮으니까. 끝날 때 알려드릴게요. 제가 그냥 본당 나가서 강의를 하면은 연세들이 있으신 분이고 또 뭐 이렇게 자주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재밌게 드려요. 뭐 제가 하는 모든 유머를 총동원해서 재밌게 드리는데 한 달에 한 번 하는 이 특강은 이게 여기 계신 분들만 보시는 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신자들도 다 보고 있고 그리고 요새는 목사님들이 많이 보고 있어요. 타종교 분들도 많이 보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렇게 너무 이렇게 설렁설렁 하게 되면은 좀 그럴 것 같아서 이렇게 수준 높은 강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더니 이렇게 드라이하게 계속 대학교 교수들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예. 유튜브나 뭐 본당 강의를 들으시고 그렇게 재밌게 해주겠지 하고 오셨던 분들은 많이 실망하실 텐데 근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거니까 너무 이렇게 지루하다 그런 분들은 안 오셔도 돼요. 자, 돈의 긍정적인 면. 돈은 마약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마약이다. 심리학자들은 돈을 일종의 마약에 비유하면서 돈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돈이라는 마약이 주는 안정감에 중독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맨체스터 경영대학원의 로포 교수가 2012년에 100명 이상의 영국 청소년 아이들을 데리고서 그룹 인터뷰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용돈을 많이 가진 아이들일수록 자존감이 높더래요. 용돈을 못 받는 없는 애들은 그 집단에서 배척당할까봐 전전긍긍하더라. 그런 실험 결과를 얘기를 했어요. 또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로부터 자기가 이렇게 왕따 당하는 걸 우려해서 물질적인 걸로 자기 자신을 다 방어하려고 한대. 그러니까 애들이 명품에 집착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뭐 제가 애를 키워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사춘기 아이들을 두는 엄마들이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딸내미가 명품 가방을 자꾸 사달라 그런다. 그 얘가 혹시 이렇게 딴 생각을 먹는 게 아니냐라고 걱정을 하는데 저도 잘 몰랐는데 이제 그 책을 봤더니 그게 아니고 그 집단 내에서 딸을 안 당하려면은 비싼 물건을 갖고 다녀야 된다는 거죠. 맞나요?
예. 근데 이게 우리나라 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영국 애들도 마찬가지다. 다른 나라 애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또 다른 아이들로부터 이렇게 그 상처받은 애들, 인간관계가 망가진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 상처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상처로 인한 어떤 좌절감을 갖다 이렇게 채우기 위해서 물건을 갖다가 대신 이렇게 사는 그런 현상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정감을 갖게 해주는데 돈이 그런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심리학자는 이거보다 더 한 단계 넘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돈을 세는 것만으로도 진통 효과가 있다고. 여러분들 어떠세요? 10,000원짜리를 계속 세면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50,000원짜리를 계속 세면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영국 심리학자 폴 웨블리라는 사람이 돈은 마약과도 같지만 동시에 치료제의 역할도 한다 그랬어요. 진통제의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이거를 실험을 했답니다. BBC의 한 과학 다큐멘터리에서 실험을 했대요. 얼음통을 2개를 놓고 한쪽 사람들은 돈을 세고 난 다음에 얼음통 속에다 손을 넣게 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놓게 했대요. 누가 오래 버텼을까요? 돈을 센 사람들이 오랫동안 버티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돈을 세는 것만으로도 통증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요양병원에 계시는 노인분들한테 돈을 세게 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연세 드신 분들은 하루 종일 아프거든요. 그거를 잊어버릴 수 있는 뭔가를 제공해 드리는 게 중요한데, 그분들이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것도 피곤해서 그냥 주무시고, 하여간,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랬는데, 이게 돈을 세는 게 있구나. 저는 집에서, 돈이 아니라 동전을 가끔 세요. 해외여행 가가지고 이제 다른 나라에서 얻어온 동전들이 있어요. 근데 가치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아 이런 이렇게 가기 힘든 나라들에 가서 동전을 갖다 다 수집해가지고 모은 게 그게 한 박스 되는데 어떨 때 기분이 꿀꿀할 때 그 동전을 이렇게 손으로 휘저어요. 밀가루 반죽 하듯이. 기분이 묘하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동전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봐요. 그 나라에 내가 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처음엔 동전만 모다가 나중에는 이제 지폐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쓸 수 없는, 2번 갈 수 없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런 나라들의 지폐들, 루마니아, 불가리아, 이런 데서 얻은 지폐들을 갖다 모았다가 그걸 갖다 하나씩 세는데 이게 우리나라 돈을 세는 것과는 다른 아주 묘한 느낌 같은 게 와요. 예. 저도 이제 기분이 우울하거나 기분이 꿀꿀하거나 그러면 이제 화폐를 가지고서 심리치료를 했는데 책을 읽어봤더니 그게 맞다라고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더 열심히 할